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고요. 자, 2월 28일 수요일 프레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낼 경우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시하며 달래기에도 나섰는데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시 뒤 11시 40분 입장을 밝힙니다.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오선의 30 의원은 조금 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5개의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총선 42일을 앞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10년 만에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사장과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AI 안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이 결국 서울 중성동갑에서 친문 핵심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고민정 의원은 그 직후에 최고위원직 사퇴,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 집단 행동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공천 갈등을 넘어서 파국이라 불리는 민주당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민주당 굉장히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공천 최대 뇌관이었던 임 전 실장 컷오프,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공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동안 당의 컷오프 조짐에도 계속해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예. 어제 전략공관위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이곳에 전략공천하면서 대책을 수기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당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송파갑에 나가라고 요청을 했지만 임 전 실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중성동구 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그럼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거 검토하고 계시나요?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중구 성동 갑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 또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석 실장 컷오프 관련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임 전 실장 컷오프, 그리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문재인 합쳐서 민주당을 명문정당이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들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멸문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비명계에서 나왔는데, 뭐 계속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이라 그러죠. 시각. 네. 보는 각도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당 주류의 시각으로 공천을 볼 것인지 국민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둘이 다르다. 그렇죠. 아니, 각도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류의 시각이 국민의 시각에 일치될 때, 많이 근접할 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훌륭한 공천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류의 시각이 국민의 시각은 조금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천에서. 네. 근데 국민의 시각하고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반발하는 분들의 시각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시각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뭐 자기들만을 위한 시각이 되니까 그것이 사라지는데 지금은 반발하는 분들의 시각이 오히려 국민의 시각과의 차이가 주류의 시각과의 차이보다 오히려 좁은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멸문 정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정도 파장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진수 의원님 일단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달 초부터 이재명 대표한테 이 임종원 실장 비롯해서 콕 집어서 3명이다 이렇게 보도 나왔는데 좀 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정반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 의견을 좀 무시한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무시하고 묵살한 묵살이다. 모양이 돼버렸죠. 하여튼 지금 민주당 저 공천 상황은 역대급 공천 파동이고요. 말씀 여러 차례 하신 대로 이게 뇌관이 지금 터져버린 상태인데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나 그 지도부 이분들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했을 경우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이 파장과 파열음 이런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저렇게 결론을 내린 거를 저도 하도 의아해서 최소한 경선 기회는 주지 않겠냐 어제까지 그 생각을 했는데 저런 결론을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어제 여러 시간 동안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심리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됐고요. 심리 근데 어떤 거라고 좀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세요. 예. 3주밖에 안 됐어. 2월 4일에 양산에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두 분이 만나셨잖아요. 2월 문재인 4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랑. 예. 근데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문정당 그러면서 두 분이 손 맞잡고 들고 이런데 돌아서서 며칠 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 입에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를 시사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현역 의원 활동 평가 자료가 막 공개되면서 걱정을 하시는 민주당 원로들 있잖아요. 국회의장 출신들, 뭐 총리 출신들 예.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 또 지난주에 의총이 열렸을 때 의원들 다수가 반발하고 문제 제기 굉장히 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워지는 누구죠? 이해찬 전 대표가 네. 1월에 했었던 얘기가 공개가 됐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은 살려주는 게 좋겠다. 강하게 당부를 하셨다고 알려졌는데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네, 그 알려진 다음 날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이건 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분석이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쓰는 게 총선 이후에 당권이나 대권 가도에 경쟁이 될 만한 거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잠재적 했는데 경쟁자들을 네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분석마저도 약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좀 한가하게 들렸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 뭐 다 알려져 있듯이 사법 리스크가 굉장하죠. 근데 지금 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옥죄어 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9월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저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때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고 구치소에 가서 여러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엄청난 자신의 이제 각오와 결심을 저는 굳힌 것 같아요. 반대파 의원들한테 좀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총선을 계기로 완전히 이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에다가 자신을 방탄해 줄 수 있는 방탄 정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서 한치의 오차나 조그만큼의 틈도 네. 내어주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방탄 사당을 만들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굉장히 굳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당권 대권은 그 다음 문제고 네. 일단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어제 뭐 저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공관위 내부에서 뭐 여러 이견도 있고 토론을 거쳤다지만 결국은 최종 결론은 네.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잡음이나 파열음이나 뭐 당 깨지는 소리 뭐 이런 거를 예상 못했을 게 아닌데도 이런 결론을 내린 거는 그 언저리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아주 위기의식 네. 그런 게 작용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저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구속 실질 심사 때 이런 구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추측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하고 시스템 공천이지만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손을 못 대지만 정성 평가의 부분이라든지 지역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분들을 약간의 마사지를 통해서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을 다 놓고 170명 성분 분석을 해서 줄 사람, 날릴 사람, 경선할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그 플랜대로 공천심사를 거기에다 꽤 맞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네. 그 저기 의총장에서도 선관위원장 하시다가 그만두신 그분이 그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그 상황을 소상하게 또 네. 뭐라 그럴까 증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까지 주셨고요. 뒤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통령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네. 명문정당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런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네. 문 전 대통령이 그러면 뭐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요, 메시지 내시기 좀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퇴임한 대통령이신데 어쨌든 당내의 파워 게임에 개입하시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메시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침에 서른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이게 전부 다 결론이 나고 나서 결론이 안 좋으면 그때는 조금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총선 이후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좀 목소리를 내시겠지만 총선 이후에 가는 그 전에 이렇게 갈등 양상인데 어디 편을 들어서 같이 싸우는 모습의 메시지는 내시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우려에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뭐 당내에서는요 2017년부터 이어온 이재명 대표와 친문 진영의 어떤 악연이 이번 공천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뭐 대선 경선 당시에 이 대표와 친문 청약이 좀 대립했던 부분 이 앙금이 이런 결과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앙금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친문 쪽의 팬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상처를 입은 거였거든요. 그때 굉장히 강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팬덤이 굉장히 더 강한 강해졌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다? 그때에 본인이 억울했으면 억울한 걸 오히려 고치려고 하는 게 공인의 자세일 텐데 그때의 어떤 이런 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팬덤을 이용해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거는 뭐 그렇죠. 그때 앙금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한번 맛봐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뭐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수 의원님 아까 좀 말씀하긴 네. 중간에 하긴 했지만 왜 이런 결정을 그래도 강행했는가 뭐 이런 결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구속 실질 심사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내오셨지만 일단 비명계의 어떤 90점 역할을 임 전 실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뭐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견제하려 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설사 임종석 전 실장이 원내 입성한다 해도 지금 전체의 당내 그 권력 구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우위에 있고 많은 측근 의원들이 다 이제 원내 입성할 거고 또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당 밖에는 엄청난 팬덤이 목소리 높은 팬덤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굉장히 밖에서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팬덤이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파워 게임 이런 거보다는 그것만 해도 그 생각만 해도 조금 한가한 생각일 수 있었겠다. 제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 절박함. 그래서 이 절박함에 때문에 단 한치의 오차나 틈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 강박 같은 그런 게 있지 않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저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저는 어제 내린 저 결정이 하도 의아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일강에서 말하는 방탄 얘기 말씀하신 것 네, 같습니다. 방탄을 아주 물 샐 틈 없이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밑에 깔리지 않았을까.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보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8월 전당대회 때 임종석 실장이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민주당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파워 게임이 아니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되는 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나에게 지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지난번에 그 체포 동의안 가결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나를 지원하더라도 일부가 상대편에 붙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은 같은 거지만 그것이 조금 더 정도가 조금 더 크냐 작냐 이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원인의 어떤 정도,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헤게모니 싸움 파워 게임의 정도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훨씬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대하는 거는 비명계가 아니에요. 네. 현 정권이고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이 지나고 패배한 후에 개항 출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를 밀 때 제가 그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한 참모, 굉장히 중요한 주요 참모죠. 네. 주요 참모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참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이재명 대표를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려움에 먹혔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사실은 본인을 던져서 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국민은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위대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끝까지 가리지 못해요. 진실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힘이 엄청 강해도 지금 경선 여론조사 업체가 이게 굉장히 부당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 전체의 정당성에 큰 물음표가 찍히는 사건이 폭로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진실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이 약한 사람은 싸움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맹수하고 우리 앵커님이 싸우실 수 있어요? 힘들죠. 싸울 수 있죠. 저하고 함께 싸우면은 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시면 사냥 시대에 사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강한 공룡이나 맹수들을 잡을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죠? 다 함께 해가지고서 조금씩
상처를 입히면 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자는 연대를 통해서 국민과의 연대죠. 연대를 통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약자잖아요. 현 정권에 비해서. 근데 힘으로 싸우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 취재 내용 그리고 의견까지 한번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뭐 팬층이라고 할까요? 팬덤이 많기 때문에 부대변님 예. 많기 때문에 어떤 지지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여론이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밀고 가는 거는 네. 당내에 그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는 네. 맞아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내 당원들, 내 지지층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질문하시는 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반발이 이렇게 강하고 파문이 이렇게 큰데 왜 움직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상층부, 당의 상층부는 되게 시끄러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볼 때는 당원들의 동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말 중에 저는 뭐 어떤 부분을 주목하냐면 예. 당사협회를 가서 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과거에는요. 그 상층부에 있는 뭐 주요 정치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당원들이 와서 그렇죠. 막 으쌰으쌰 하고 예. 빨간띠 둘러쓰고 단식 같이 하고 동조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대부분 여의도 의사당 안에서의 반발은 엄청 크고 그게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피커가 나름대로 크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전달은 되지만 실제로 당원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믿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김평동님 말씀 중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 또 부활 이거랑 비교한 예수님 거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십자가 부활 이거는 조금 과하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억울함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점점 현실화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떨어져 나갈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번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판 과정 한번 지켜봐야 되는 네. 겁니다. 예. 자,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요 임 전 실장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어제 친문 고민정 의원이 공천 배제 발표 이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명계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본인에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라는 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라면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고 최고위원이 전날 이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강성 친명 단체인 이 더민주 혁신회의를 비롯해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우 의원이 이러한 고 최고위원의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고민정 전 최고위원입니다. 한번 육성으로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성동갑 주재 공천 배제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거는 전략 단위에서 나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이게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들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단일 대우를 이뤄서 그 승리를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이 공천 과정에서의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최고위 불참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친명들로 지칭되는 최고위원들로 연락받으신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그건 없습니다. 네, 사퇴하겠다는데 따로 연락받은 거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했네요.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본인이 고민정 의원이 많은 임종실장에 대한 여러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좀 관철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퇴로 이어진 것 같은데 본인이 무력감을 많이 친명 지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무력감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무력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본인 공천은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본인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와 그냥 편하게 사퇴하고 지역구 선거에 올인하는 거와 뭐가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죠? 예? 아니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네, 뒤에 한번 들어볼 겁니다. 네, 저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정말 이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싸워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거를 다 희생하고 내려놔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예의상 한마디 거들어주겠다라는 거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냥 예의상 그냥 좀 거들어준다. 이 정도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또 의사가 있는 거니까 한번 따로 또 들어봐야겠고요. 진세 의원님 일단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좀 내홍, 화동 겪어 보니까 이제 친명과 비명, 심리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까지 왔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당 상황을? 심리적 분당 상태는 이미 이제 있고요. 이미 왔고요. 지금 거의 이제 행동으로 지금 옮기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잠시 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미 저 상황은 임종석 전 실장의 개인의 문제를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친문그룹 전체의 어떤 행동 단초로 임 실장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잠시 후에 드러날 테니까 이제 이게요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상황을 예상 못했을 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로서는 이 수습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이웨이 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임종석 실장과 이 친문 그룹들이 과연 앞으로의 행보 거치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민주당의 상황에 이제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한 거죠.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뇌관이 더 있다. 비명, 친문, 노영민, 윤영찬, 이인영, 홍영표, 기동민들 또 다른 내관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분들 만약에 그런 현실이 우려 같은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집단 행동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려면은요 이분들이 그동안 불만이 없어가지고 못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걸 국민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어제 터진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여론조사 기관. 그게 굉장히 저는 치명적이라 보는 게 전체 경선에 지금 독이 타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경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 한 건으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국민들이 그것에 동조하는 여론이 있다면 저는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 기관을 배제했다 이런 그렇죠. 이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공선 전체의 정당성을 놓고 따지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나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신 사정인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당신들의 밥그릇 싸움일 뿐인 거고
만약에 나가시려면 정말 보다 큰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당화 문제였다면 그동안은 왜 싸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나간 것이고 그 명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어 보여요.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그동안 없어서 못 나간 거라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가 없다. 나약한 인텔리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본인들은 당내에서 나약한 인텔리였던 거예요. 예? 문제가 안 느껴져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 나간다? 자기 이익 때문에 나간다? 이거는 참 큰 감동은 없을 거고 나가서도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공천이 뭐가 잘못됐느냐를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경선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소속일지 제3지대로 갈지 한번 이분들 결과 보고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상대방에서는 어떤 지금 입장일지 이 건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후보 사퇴요? 최고위원 사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좀 아까 얘기한 부분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요. 진수희 의원님 일단은 쭉 얘기는 해봤고요. 비슷한 얘기를 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 전 실장이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에 말려들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 전략이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요소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냥 핑계에 저는 불과하다고 핑계다. 봅니다. 네, 그건 뭐 더 이상 논의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핑계죠. 네. 아 이걸로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익 기준을 보면 다 해석이 된다. 그 말은요. 맞을 수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은 스스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 사익을 앞세워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지금 현 정권하고 국민의힘이에요. 사익을 앞세우면 국민들은요. 나를 위해서 투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동조하는 이유는 현 정권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바로잡으려면은 바로잡기 위해 투표할 만한 곳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재명 당대표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걸 잘못하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운동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하실 거예요. 네네 예.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저는 평소에 저 그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는 그 86 운동권 세력 있잖아요. 예컨대 제가 거명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무총장 하고 계신 조정식 그 두 분 다 86 운동권 그룹이죠. 저는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과연 그분들이 과거에 그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때의 그 초심, 그 기준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반민주나 개혁적이지 못한 그 당시 당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투쟁을 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의 초심을 기준으로 지금 그 민주당이 운영되는 방식, 공천이 진행되는 방식,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 평가를 할지 저는 그게 되게 평소에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수희 전 의원의 어떤 물음에 한번 답을 해주실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아까 김상일 부대변님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천 문제를 여권에서 키운 측면이 있다. 이것도 봐야 된다. 분석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서도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중도층에서는 이 공천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의 문제로 돌아가고 예.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악을 먼저 제거하고 차악을 남겨놓는다 이런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믿고 있는 총선 구도이자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넘어서서 대안이 될 수 없어. 해봐야 바뀔 게 없어.까지 간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 프레임과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론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친문그룹이 지금에 와서 자기의 공천을 앞두고 저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제 그것도 큰 요인이 될 텐데 저분들 반성할 게 한 가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뭘까요? 평소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서 평소에 쓴소리나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죠. 평소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천 전에 했어야 된다. 공천 전에 좀 비겁했을 수도 있죠. 그 목소리 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악플, 뭐 그 문자 폭탄,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 지역 내의 강성 지지층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게 사실은 두렵고 신경이 쓰여서 그동안 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부터 저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저희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장가 기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한 30분 후면요. 11시 40분이 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수기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를 이동해서 경선할 것인가? 아니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나 조국신당 등 제3지대에 입당할 것인가?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미 한 차례 송파갑 출마를 거절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와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명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4가지 선택지를 쭉 정리해 봤는데 두 분 말씀 한번 궁금합니다. 진 의원님은 어떻게 4가지 중에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참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바로 30분 후에 있을 일을 그 전망한다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할 테니까요. 네.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가능성은 일단 저는 없다고 보고요. 없을 것 같고요. 출마 안 할 것 뭐 같다. 송파갑이나 뭐 이런 데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서 일단 총선 출마는 포기한 상태로 당내에 남아서 향후에 당내 남아서 백의종군할 거다. 그 백의종군하고 당내 남아서 이제 그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투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짠이 남아서 한다는 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원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남는데 총선 앞두고는 그나마 국민들의 판단도 있는 거니까 남아서 싸울 때의 그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겠지만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에 만약에 목소리를 낸다? 지금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쪽인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간다. 그럼 용기가 갑자기 생길 것이냐.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용기가 생기려면 또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탈당할 수도 어제로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경선에 있어서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기관이 들어와서 이 경선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선과 공천의 전체, 그 다음에 뭐 적합도 조사를 통해서 전략공천까지 한 거니까 경선, 전략공천 이런 모든 것의 정당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이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저는 그때는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남아서 후위를 도모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거는 예. 아마도 저 친문그룹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공천 파동이 일어났으면 총선 결과도 썩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기대했던 그 성과를 못 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면 아마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한번 쭉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한번 11시 40분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임 전 실장이 빠지면서 서울 중성동 갑은 윤희숙 대 전현희 대 윤희숙 이 두 여성 의원의 대결이 됐습니다. 지역구 기반보다는 어떤 중앙당에서 전략 배치한 대결로 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색깔은 별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왔으면 윤희숙 의원도 운동을 하다가 전문가로 변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각이 어느 정도 쓰는데 두 분은 이제는 거의 뭐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분은 법조인, 한 분은 경제연구소에서 그 하는 그 경제 전문가 이건데 그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나중에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데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다면 그런 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지만 그런 기회가 많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구도 싸움, 프레임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당에서 공천이 얼마나 이게 공정성을 잃어버리느냐 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중도층이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공천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의 반사이익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가 저 지역에서도 저는 가장 큰 요소, 결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미를 굳이 따져보자면요. 네. 저 두 분 다 저 지역에 연고는 없어요. 연고는 없으나 서울 지역에서는 이렇게 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 민생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 또 교육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권익위원장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던 그래서 윤 정권 심판 뭐 이런 뭐라 그러나 특성 그래서 여전사의 느낌이 나고 예. 그 윤희숙 의원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투쟁적인 그런 공격적인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각이 선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 지역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역 관리를 했었는데. 당협위원장 하셨죠? 네. 제가 만약에 저 지역에 나갔으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선거가 치러졌을 텐데, 치러졌을지도 모르는데, 윤희숙 의원이 저게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급거 이렇게 단숨에 좀 박빙 구도로. 좋은 카드다 보시는 네, 거군요. 바뀐 이런 국힘으로 보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짧게 반론을 하면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효율적으로 쓰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실정, 경제 어려움은 지금 이 현 정권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각이 안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대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 판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주당 경선 단수 공천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장가 기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송파갑에 가서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없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당이 요청한 바.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던 송파갑에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공천 파열음이 났고요. 양진 변호사님, 임종석 실장 이후에 배제 이후에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어떤 성토장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 성토장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대장동 재판으로 인해서 불참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재판이 일찍 끝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게 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 이제 자유토론에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거론을 하면서요. 자기 가죽이 아닌 남의 가죽을 벗기느라 손에 피치갑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고요. 그래놓고 웃으면서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라고 운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의총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말들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목소리 한번 다양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고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하셨지만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 있었습니까?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네, 의총에서 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홍영표 의원이 가장 격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손에 뭐 피칠갑 될 거다 이런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자제해달라, 결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관위가요 부평을 전략 경선을 확정을 했네요. 전략 경선을 확정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아무튼 감안해서 들으신 텐데 성토장이 된 의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도부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답을 안 했잖아요. 답을 안 했으니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아니 깃발이 계승됐는데 왜 이재명의 깃발만 인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의 어떤 민주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의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의 깃발을 계승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걸맞는 도덕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인 이 우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 우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인정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거를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당선이 됐어도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명분과 정당성이 존재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거를 무슨 한번 당선됐으면 모든 게 그 사람의 잣대가 세상의 잣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반발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고 또 여기 의총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또 해석이 나옵니다.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지난주였죠. 하위 통보 받은 의원들 반발 때는 좀 불참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의총에도 사실 다른 일정 다 물리고 참석을 했었어야죠. 근데 지난주 의총에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비겁하고 무책임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뭐 그런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저 자리에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 번쯤은 겪고 가야 될 맞닥뜨려야 될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온갖 비난의 소리 다 들을 각오를 하고 저기 나오셨던 것 같고 네. 저는 나가시면서 뭐 오늘 나온 얘기 당무에 참고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그것도 되게 공허하게 들렸고요. 그 이외에는 다 묵묵부답하고 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20% 하위 평가, 10% 하위 평가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 보면 탈당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5선의 30의원마저 조금 전에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얘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 한번 쭉 들으셨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상황들, 민주당 이런 상황들, 당 원로들이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김부겸 전 총리 측 발언도 오늘 나왔어요. 맞습니다. 공청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여러 원로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이 객관성 또 공정성 심각한 수준으로 위배해서 당내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이 입장문을 내서 민주적 절차와 전혀 동떨어진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면서 불명한 여론조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친명, 찐명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이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세균 전 국무총리도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탈당 의원들 많아지고 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이분들 어디로 갈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다. 뭐 이낙연 측에서는 진짜 민주당이다, 만들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로 옮겨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의원조차도 바로 어디 간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당 대표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광주에서 노영욱 전 장관이 떨어졌을 때 노영욱 전 장관이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30의원이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끌어당길 정도의 어떤 구심력 내지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새로운 미래로 많은 사람이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 외에 뭐 연대 형태로 뭐 무소속 연대가 됐든 이런 식으로 반명 무소속 연대가 됐든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뭐 진정한 민주당을 뭐 다시 바로 세우기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대 새로운 미래 구도로 이제 좀 나뉠지 앞으로의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구도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을 나오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 사정,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느냐 호남에 있느냐 또 지금 새로운 미래의 그 지지율 추이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행선지나 거취를 결정할 것 같아서 향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켜보면 이번 총선의 구도가 세 갈래가 될지 네 갈래가 될지 더 많은 갈래가 만들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잠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 탈당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의 탈당을 즐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저는요. 지도부는 별로 즐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부 주변에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는 엄청 즐기겠죠. 그리고 뭐 약간 감정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감정의 수위가 높은 아주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걸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지도부는 조용히 죽어주기를 바랄 겁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나훈아 씨는 소속사를 통해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다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전했는데요. 데뷔한 지 58년째 영원한 오빠로 불렸던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는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는데 이 콘서트에서 또 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그간 천리길, 무시로, 잡초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기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은퇴 소식이 더 아쉽게 느껴지지만요. 박수 칠 때 떠나겠다는 그의 뜻을 존중해 은퇴 후에 나훈아 씨도 응원하겠습니다. 크리스만 감독 경질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자리가 잠시 비어 있었죠.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황 감독은 당분간 2개의 대표팀을 겸임하게 되면서 당장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를 품을지 그 여부입니다. 최근 주장 손흥민 선수와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물리적 충돌로 논란이 된 이강인 선수. 지난 21일 두 선수의 화해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 이강인 선수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냉랭한 게 사실인데요. 때문에 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데 황 감독의 고민이 더 깊어질 듯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